증시가 사흘째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메르켈 총리가 3선에 성공했지만 새로운 대연정 구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했고 미국에서도 정부 부채 한도 상한 증액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나마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둘러싼 우려가 재차 고조된 상황에서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연은 총재와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가 추가 부양에 무게를 실은 발언을 내놓은 것이 지수 낙폭을 제한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2% 내렸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47%, 0.25%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2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통화정책 향방이 아직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20일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10월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위축된 투자 심리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연방예산 협상도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영국은 0.59%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각각 0.47%, 0.75% 하락했습니다.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뉴욕에서 가진 강연에서 미국 시장의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며 경제 성장이 더 빨라질 수 있도록 통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미국 경제가 지난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났지만 아직도 전반적으로 불확실성하게 놓여있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이날 정책 위반자들이 온 힘을 다해 경제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 예산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가 문을 닫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애플이 지난주 금요일 출시한 아이폰 5S와 아이폰 5C 등 두 스마트폰을 주말 사흘간 총 900만 대 판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500만 대에서 600만 대에 이를 것이라던 시장 전망치도 크게 웃돈 것입니다. 제품 공개 직후 혁신적인 기능이 적고 아이폰-C 가격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두 제품을 한꺼번에 출시해 다양한 고객층을 공략하는 동시에 최초로 1차 출시국의 중국을 포함시키면서 이 같은 최대 판매 기록을 달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새 제품이 판매 첫 주에 매진됐다는 소식에 애플 주가는 전일 대비 4.97% 급등했습니다. 영국의 시장 조사기관인 마키사가 집계한 9월 미국 제조업 PMI 예비치가 52.8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앞선 지난 8월 확정치인 53.1은 물론이고 시장 전망치인 54.0에 모두 못 미친 것으로 제조업 경기 확장세가 더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유로존의 9월 복합 PMI 예비치는 52.1을 기록하며 2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서비스업 PMI가 52.1을 기록하며 크게 개선된 반면 제조업 PMI는 51.1을 기록하는 데 그쳐 전달보다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유로존 경기 전망이 2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경기 회복 속도를 더디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저리 자금 대출에 나설 의사가 있음도 밝혔습니다. CNBC에 따르면 드라기 총재는 브뤼셀 유럽의회에 출석해 3분기에도 경기 회복세가 계속되겠지만 느리게 진행될 것이며 완연한 회복을 위해서는 확고한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드라기 총재는 당분간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며 은행들에 대한 장기 저리 대출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9월 24일 화요일 굿모닝 대박 예감 시작합니다. 뉴욕 증시가 연이어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9월 FOMC 결과가 발표된 다음 날부터 3거래일 연속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유럽 증시도 이틀째 내렸습니다. 시장에서 간밤에 가장 주목을 했던 것은 연방준비은행 위원들의 발언이었는데요. 양적 완화 정책에 관련 발언들이 쏟아졌는데 대부분은 당분간은 양적 완화 기조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쪽에 초점을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들의 불확실성한 경제 전망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의 반응은 관망 속에 냉담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미국의 9월 제조업 PMI도 전월치 그리고 전망치 모두를 하회하는 부진한 성적을 공개를 했는데요. 9월 FOMC 이후 후유증이 남아있는 글로벌 증시 분위기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출발합니다. 지난 9월 FOMC에서 예상을 깨고 양적 완화 유지가 결정되면서 버냉키의 레임덕이 거론되는 가운데 시장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이크슈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시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이틀째 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두려워하는 그 테이퍼링, 네.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시장은 좀 무기력하죠. 네. 이런 부분이 최근의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뉴욕 증시가 사흘째 내렸고요. 유럽 증시도 이틀째 하락이 됐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0.32%가 내렸습니다. 15,401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0.25%, 3,765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는 0.47%가 하락한 1,701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주요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양적 완화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런 그 발언들이 나왔지만 시장의 지수를 플러스로 돌려놓는 데는 다소 힘이 좀 붙였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이번 주까지 연방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이런 숙제를 좀 안고 있고요. 부채 한도 상향 이런 부분이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안으로 통과가 됐지만 이 부분은 오바마 케어를 예산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다시 그 논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뉴욕 증시가 테이퍼링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 주요 의회의 일정 때문에 부진한 여파가 계속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벽에 나온 미국의 제조업 경기지수 PMI 수치도 52.8로 경기 확장 기준은 현재 올라가고 있지만 시장 예상치 54보다는 좀 부진했고요. 이런 부분도 뉴욕 증시에 좀 부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영국의 FTSE 지수가 0.59%가 하락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도 0.47% 내렸고 프랑스의 깍그 지수는 0.75% 하락했고 이탈리아 MAB 지수도 0.32% 내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좋은 추세가 나왔지만 뉴욕에서 나오고 있는 이 연준의 통화 불확실성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고요. 어제 그제 이제 메르켈 총리가 승리를 했습니다만 연정을 현재 가져가는 이 기존의 구도가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다소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처럼 9월 FOMC에서 테이퍼링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시장은 전반적으로 무기력한 후유증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본격적인 버냉키 의장의 레임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버냉키 의장 입장에서는 사려 깊은 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시장과의 소통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네. 이런 그 논란이 계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은행 총재와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총재가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 이 필요성을 그 피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냉담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이제 버냉키 의장의 신뢰가 조금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테이퍼링을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50억 달러 정도라도 시작을 했어야 되는 게 시장의 눈높이 수준을 좀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잖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하버드대 마틴 펠드스타인 교수가
비판적인 언사를 내놨습니다. 연준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제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아니라 매달 그때그때 나오는 경제 지표에 너무나 의존적인 그런 경향이 짙다, 이렇게 좀 비판이 나왔고요. 짐 오닐 전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회장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연준이 스스로 현재 자초하고 있다라고 비판 언사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올해 상반기보다는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현재 하강 추세가 나왔고, 비농업부문 일자리 수가 최근 3개월 조금 부진한 상태가 좀 이어졌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경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한 9월 FOMC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노 테이퍼, 양적 완화 축소 결정이 안 된 이런 부분에서 로이터가 주요 이코노미스트 약 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33명이 연준의 현재의 그 통화 정책 스탠스가 시장과의 소통에서 빗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불신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버냉키 의장의 입장으로서는 시장을 다독거리면서 이른바 안전적인 그 길로, 세이프웨이로 들어서는 것이 무엇보다도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월가 대부분의 시나리오는 9월에 테이퍼링이 시작돼서 내년에 중단되는 시나리오였는데, 일단 버냉키 회장 결정은 신중했지만 시장과의 소통 문제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임덕 초기 징후, 그렇다면 시장 영향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간밤에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이어졌었는데 이 내용들 한번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궁금한데요. 예. 임기 말에 이런 네. 부분을 잘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가야, 나중에라도, 비판적인 이런 부분에서, 잘 임무를 수행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9월에 테이퍼링이 나오지 않은 것, 양적 완화 축소 결정이 나오지 않은 것은 시장과의 소통에서는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또 버냉키 의장이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오늘 리차드 피셔 달라스 연은 총재가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자회견도 같이 있었는데요. 현재 연준 의장을 언론을 통해서 일부 여론 검증을 거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개탄스러울 정도로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토로한 것은 서머슨 악마를 아쉬워하는 리차드 피셔 총재의 의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고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리차드 피셔 총재는 현재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차기 연준 수장인 옐런 부의장이 차기 수장으로 봉직하는 이런 지명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기류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테이퍼링을 9월에 실시하지 않은 것 자체가 신뢰도에 먹칠을 가져온 그런 처사였다라고 비판이 계속적으로 현재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9월에 캔사스시티 에스더 조지 총재만 반대 의사를 피력을 했지만 시장을 다독거리는데 조금은 버냉키 의장이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 달 사이에 만약에 10월에 테이퍼링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한 달 내에 경제 지표를 두고 9월에는 양적 완화 축소를 단행하지 않고 10월에는 양적 완화 단행을 하는 것을 또다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은 FOMC의 9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앞서 뉴욕 증시는 또 하락세를 이어갔죠. 나스닥 지수도 0.2% 정도 가장 낙폭이 적긴 했습니다만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애플은 상승을 했는데요. 한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신제품 아이폰 5S와 5C가 첫 주 만에 예상을 깨고 900만 대를 판매 기록을 했다. 호재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내용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뉴욕 증시에 두드러진 것은 이제 애플 소식이고요. 오늘부터 이제 다우 종목이 세 종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우 종목은 새롭게 편입된 세 종목이
주가가 반영된 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애플이 이달 13일부터 예약을 받기 시작했죠. 신제품인 아이폰 5S와 5C 뚜껑을 열어봤는데요. 900만 대, 예상보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시장에서는 가격 논란이 적정한가, 이 주요 코멘테이터, 주요 비판자들과 전문가들의 식견이 많이 엇갈렸지만 소비자들은 프리미엄 폰인 5S를 중심으로 탄탄하게 수요가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일부터 출시가 됐으니까요. 이제 한 3, 4일밖에는 되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5S의 골드 색상이 홍콩에서 많이 날개 돋친 듯 팔렸고 프리미엄부로 거래가 되는 이런 그 내용도 있었는데요. 인도와 중국 국민들은 금을 선호하는 이런 행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S나 5C 등 금색의 외관이 금색으로 된 이런 부분에 수요가 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하나의 프리미엄 폰만 가지고 있었는데 저가 폰인 로우엔드 폰인 5C가 합쳐지면서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일주일 내에 판매고가 500만 대 수준이었는데요. 일주일 내에 900만 대 수준까지 시장을 좀 확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 주가도 이런 부분에서 4.97%가 오른 490달러 94센트, 500달러 언저리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팀쿡 CEO가 매우 고무적이다. 예상 밖의 탄탄한 수요가 나오고 있다. 이런 아주 고무적인 이런 그 언사를 피력하는 것을 보면 삼성전자에도 애플의 이런 선전을 잘 따라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일본은 니케이 그리고 토픽스 지수 외에 새로운 지수를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이제 225개 종목을 가지고 있고요. 토픽스는 이보다 이제 브로드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이 중간 절충형의 지수를 하나 새로 고안을 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보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지수가 하나 상장이 되게 되면 그 많은 이제 파생 상품들도 같이 이제 덩달아서 시장이 저변이 넓어지기 때문에 외국 자본을 추가적으로 좀 유입을 기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기 자본 이익률 ROE 수치가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약 300개에서 500개 수준을 현재 고안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내 출시가 될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 도쿄증권거래소와 니케이그룹이 공동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아베노믹스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경증시는 이런 지수의 추가적인 고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탄력성을 좀 많이 기대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긴 연휴를 마치고 어제 첫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 월요일장 강보합 수준에서 외국인들의 매수는 이어지는 가운데 2,000선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어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생각보다 좀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일은 그 전체적인 장 분위기는 상당히 악재가 팽배한 가운데서 지수의 이제 그 조정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염두에 뒀어야 되는데 전일 일단 나왔던 얘기들은 그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똑같은 얘기인데 그 미국의 이제 출구 전략 우려들이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시장에 부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은 웬만큼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반영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미 EF치 한도 증액 실패 우려라는 부분이 사실은 시장을 굉장히 시작을 하면서 이제 압박을 했던 부분이고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시장은 좀 그 어떤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이제 아침장을 시작했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외국인 매수들이 이제 지속되고 있다. 결국 외국인 매수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거냐라고 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 매수가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실질적인 매수가 아닌 프로그램에 좀 의존하는 좀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한 얘기들은 좀 계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전일 같은 경우도 역시 아침에 이제 좀 하락 출발을 했고요. 특히나 조금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제 아침에 동시효과 때 이제 현대차가 4% 정도 급락을 하면서 출발을 하면서 지수에 대한 부분이 좀 다소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선물이 장중에 이제 2,000 계약을 중심으로 줄였다 늘렸다를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선물 매수가 지수의 어떤 하락 저지를 좀 방어를 했었던 흐름이 나타났고요.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유지가 되면서 이에 따른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지수의 좀 장을 좀 방어했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전일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 외국인들이 3,000억 가까운 매수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는 3,800억 정도 매수를 좀 보였는데 여기서 이제 차익과 비차익이라는 부분을 좀 나눠서 좀 봤었는데 비차익 쪽에서는 4,000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실질적인 차익 쪽에서는 마이너스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외국인 매수는 결국 비차익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비차익이라는 것은 이제 차익이라는 것은 이제 선물과 현물의 괴리를 이용해서 매수를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비차익이라는 것은 선물과 현물의 괴리를 이용해서 매수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국내 증시에서 15개의 종목을 바스켓으로 구성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을 비차익이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스트 브릭스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제 브릭스 이후에 이머징 마켓 쪽에서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터키니 인도네시아니 이런 부분들이 부상이 됐고요. 최근에 이제 포스트 브릭스로서의 어떤 대표적인 나라로서 국내 증시 쪽에 지금 비중이 좀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포스트 브릭스 쪽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삼성전자고요. 10위 정도가 이제 현대차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브릭스의 이머징 마켓이 전체적으로 잘라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지수에 좀 방어를 좀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비차익하고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매수세가 과연 얼마나 더 이어질 거냐라는 부분들은 조금 더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조금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초대형식 쪽인 삼성전자,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상승폭이 좀 어느 정도 진짜 마감이 되면서 하락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 지수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메꿔주고 있는 것이 이제 경기 소비재 쪽입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에도 조선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철강이 일부 종목은 상승을 하고 일부 종목은 하락을 하는데 일단 경기 소비재 쪽의 종목과 금융 그리고 내수 쪽의 종목에서 시장을 방어해주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연결되면서 지수에 대한 하락 혹은 제한된 모습을 좀 보였죠. 결국 삼성전자, 현대차의 하락폭을 경기 소비재 쪽에서 그리고 금융 내수 쪽에서 일정 부분 커버를 했다라고 전일장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이슈 몇 가지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전일 이슈 쪽에서는 동양그룹의 문제가 이제 전면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리온의 어떤 지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타진을 하다가 결국 이제 전일 오리온에서 지원을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동양그룹이 전체적으로 하한가를 진입을 하면서 시장 심리의 어떤 부정적인 요소를 좀 일단 작용하는 부분은 좀 있었고요.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한 그룹화가 지금 진행되는 걸 일단 보여줍니다. 결국 레저 그리고 건설, 패션을 묶어서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모이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것이 아마도 그룹 후계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방향들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이거에 이제 전면적으로 전일 시장에 이슈가 됐던 부분은 제일 모직이 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고요. 전일은 이제 테슬라 효과를 톡톡히 봤던 종목들이 좀 많았습니다. 결국 이제 전일 테슬라 효과를 통해서 삼성 SDI 같은 게 사실은 중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뭐 한 6% 정도 급등하는 모습에서 사실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강세를 보였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은 결국은 장중 고점 대비로 상승폭을 유지하지 못하고, 장중 상승폭이 좀 반납되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결국 테슬라 효과,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ESS 쪽, 이런 부분들은, 향후 시장에서 상당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러한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친환경 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장 전면에 부각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하시면서 향후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같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향후 장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세 판짜기가 좀 진행되고 있다. 세 판짜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판을 짜는 거에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이쪽으로 좀 방향을 좀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드리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외국인의 비차익 매수 유지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지금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포인트를 좀 맞추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 비차익 매수 유지가 매수 규모가 축소된다거나 아니면 매도로 전환됐을 때는 결국은 대형주 중심의 차익 매도 쪽의 방향으로 보시면서 지금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매도 규모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대형주 쪽에서도 지금 이제 최근 대형주 흐름은 초대형주 쪽의 대형주에서 대형주로 좀 이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이러니까 지금 초대형주를 끌고 가기보다는 그거보다 조금 낮은 급으로 좀 매기를 좀 이전시키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경기 민감주에서 경기 소비재 쪽의 어떤 방향으로 지금 종목들의 방향들이 좀 이전되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좀 주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 변화는 중소형주에 대한 수급 변화가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이쪽에 대한 확신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에 대한 부분들은 거래 부족 현상들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중소형주 쪽의 순환 사이클 최소한 바닥권에서의 순환 사이클 정도는 무조건 좀 진행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새롭게 준비를 하면서 대형주에 대한 비중 축소 여전히 유지하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서 관망하면서 서서히 매수 규모를 확대하는 이런 쪽의 전략은 당분간 유지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시장은 세판짜기를 진행 중이다. 대형주 쪽에서는 차익 실현, 중소형주로 서서히 관심을 이동하자. 오늘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준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주간 단위로 강세를 보였던, 약세를 보였던 특징 업종과 테마 업종 모두 짚어보는 시간 함께 마련하고 있는데요.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 거래일까지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특징을 보였던 업종,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 나눠서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강세를 보였던 조선주 같은 경우는 신규 수주라든지 업황 회복에 좀 기대감이 작용이 되었고 자동차 튜닝 관련주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자동차 튜닝 산업을 육성한다는 소식이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LED주 같은 경우는 LED 조명 시장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전기차 관련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업종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약세를 보였던 안철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안철수 의원이 10월에 재보궐 선거 불참 가능성을 좀 시사를 하였고 동양그룹주 같은 경우 오리온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오리온은 이를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신주 같은 경우는 주파수 판매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남북경업주 같은 경우는 이산가족 상봉이 연기가 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강세업종과 약세업종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강세업종부터 자세하게 그 이유 진단해보고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선주들이 신규 수주라든지 그런 업황해본 기대감을 해서 연일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사 대부분이 지금 실적 받는 시점은 내년으로 좀 보여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한 수주라든지 그런 실적이 남아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좀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보이는 점도 상당히 주가에는 긍정적입니다. 하반기 경기 회복세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신규 수주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업황 회복이 조금 더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동차 튜닝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일단 정부에서 자동차 튜닝 산업 육성으로 인해서 한국 자동차 튜닝 산업협회를 그 설립을 허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급등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자동차 튜닝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100조 원가량 좀 시장의 그런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연일 급등한 것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우려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뚜렷한 수혜 여부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LED주 같은 경우는 일단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서 LED 그 조명 시장이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가 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를 보자면은 친환경적으로 좀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LED 시장 앞으로도 더 상승할 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충분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성장 모멘텀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중기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주와 LED주 관련 전망은 좀 긍정적으로 내주셨고요. 정부의 육성 정책과 관련해서 강세를 보였던 자동차 튜닝 관련주, 해수본 그리고 대유에이티 등 여러 종목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부 종목들은 벌써부터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익 매물 조금 주의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약세를 보였던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 짚어보고요. 앞으로의 전망도 들어볼게요. 일단은 그 어제 동양그룹주들이 좀 연일 그 하락세를 좀 보여왔는데요. 지난주에 만기가 도래한 그 기업업 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동양그룹은 오리온에 자금 지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리온에서는 동양그룹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낙폭이 더욱더 확대되는 좀 모습을 보여왔고요. 또한 동양증권 같은 경우는 금감원에서 특별 점검 소식이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더 좀 그 하락세를 더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유동성 우려가 앞으로도 좀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은 좀 주가가 당분간 그 약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더욱더 좀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통신주 같은 경우는 지금 광대역 주파수 경매 이슈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면서 상승 모멘텀이 약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SK텔레콤의 그런 과장 광고를 좀 판단을 내렸고 KT 같은 경우는 TNG텔레콤 인수설로 인해서 신규 사업으로 인한 좀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악재들이 이러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추세를 보자면은 경기 민감주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진 이런 통신주들은 앞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동양그룹주 앞으로 약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고요. 통신주 마찬가지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조금 더 무게 중심이 시장의 중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방어주인 통신주도 당분간은 조금 기대해보기 어렵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한 주 동안 시장 강세를 이끌 업종 어느 쪽으로 보시는지 이번 주에 공략해 볼 만한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건설주라든지 전기차 관련주 그리고 게임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건설주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해서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좀 훈풍을 좀 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또한 부동산 건설주의 좀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좀 규제를 풀어나가고 있고 이런 해외 투자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서 앞으로도 좀 수주 확대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경기 회복세를 보이면서 그에 반해 이제 건설주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느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승세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전기차 관련주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 실질적인 매출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지금 그 실적의 기대감은 어느 정도 주가에는 계속 선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구매 시 이런 보조금 지원 같은 이런 정부에서도 좀 지원을 더욱더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요. 테슬라의 성공으로 인해서 기존의 전기차 업체들이 조금 인식이 더 바뀌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좀 테슬라가 워낙에 좀 강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만간은 그 조정을 보일 듯 합니다. 그때 한번 이제 관련주에 접근을 해 보시되 기술력이라든지
주라든지 자금력이 높은 좀 대형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11월에 열린 그런 디지털을 앞두고 나서 게임들이 이제 그 게임 기업들이 신게임을 계속적으로 출시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에서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톡 이런 그 메신저를 좀 이용을 하면서 게임을 출시해서 하반기 실적도 함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워낙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였고 기관 내에 지금 계속적인 매수세가 좀 긍정적인데 신작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네오이즈 게임즈라든지 이런 NC소프트 같은 이런 대형주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건설과 전기차 관련주 게임주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형주 쪽으로 접근을 말씀해 주셨고요. 전기차 관련주 조정 시에 매수하는 관점 전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색다른 시각으로 글로벌 이슈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함께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당백 그 첫 번째 라운드부터 출발합니다. 라운드 1, 레디, 미국 연방정부가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정부 폐쇄 위기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이제 테이퍼링보다 더 큰 문제로 등장한 것이 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한 협상입니다. 채무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당장 다음 달부터 디폴트에 빠지게 되는데 CNBC가 이번에도 극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하원에서 그 오바마 케어를 제외한 그 예산안을 일단 통과시켰어요. 이게 상원으로 가야 되는데 상원은 그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이걸 이제 통과시켜줄 것이냐. 상원 내에서는 이제 오바마 케어를 전부 뺀 거를 일단은 원치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것이 이제 극한 대립 가능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이제 CNBC에는 합의 가능성을 제기했죠. 제가 볼 때는 합의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이 합의를 안 해주셨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FRB가 그동안 그 돈을 풀어서 양적 완화를 해서 경기를 살려놨는데, 만약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장이 한번 후퇴를 아주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2011년도 9월에 S&P가 미 정부 부채 상한에 대한 부분을 합의를 안 해줌으로 해서 신용도 강등을 해서 주가를 끌어냈었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의 조달 비용을 더 높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버릴 수 있고 그것이 시장의 금융위기 시스템으로 다시 시스템 위기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이것을 한번 겪어봤던 것이 공화당이라는 거죠. 또 공화당은 그 당시에 대선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을 실패하는 패착을 불러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만큼은 합의를 하려고 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바마 케어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 거냐. 물론 지금 하원에서는 거의 다 빼놓고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되돌려주면 하원은 다시 그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을 본다면 적어도 일부분만큼은 오바마 케어를 인정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난번 시캐스터도 결국에서는 공화당대로 하는 바람에 정부 지출이 많이 줄었고 그로 인해서 IMF라든가 세계은행 이런 데서 전부 다 이것을 우려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결국에서는 공화당도 시캐스터에서 한번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만큼 어느 정도 그 합의점을 좀 찾아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번에 안 되게 되면 피치나 무디스도 역시 신용도가 강등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미국이 그동안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을 살린 것을 거의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공화당 의원도 알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충분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에서 그동안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려놨는데 정치권의 불협화음으로 경기에 타격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공화당도 모두 아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일단 오바마 케어 일부 인정하는 쪽으로 극적인 합의 이뤄질 것이다. 김동섭 이사님도 동의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함께합니다. 삼선 연임 위협을 달성한 독일 메르켈 총리가 새 연정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3인당과 대연정이 성사될 경우 재정 긴축 압박을 줄일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가능성이 유력하게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3인당입니다. 그런데 유로존 부실 국가들이 경기 침체에서 탈피하려면 3인당은 긴축 이행보다는 경제 성장이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가 나왔나 봐요. 메르켈이 이제 3선에 성공을 했죠. 예.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과반을 확보를 못했죠. 영국의 대처 수상이 11년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12년을 하게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사실 메르켈 총리가 당선됨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의 여성 정치가들, 경제까지 다 주무르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IMF의 라가르드 총재가 있고, 그다음에 메르켈 총리가 있고, 만약에 자네 넬런까지 돼버리면은 20위 빼놓고는 거의 다 지금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그 메르켈 총리가 긴축을 주장하는 가운데서 일단 그 지지를 받았어요. 그것까지 좋았는데 문제는 과반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해서 연정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했죠. 이 연정 파트너가 원래는 3개입니다. 그 기독민주당, 그 다음에 기독사회당, 그 다음에 자유민주당 이렇게 3개였는데 한 파트너가 실패를 했죠. 5% 정도를 지지율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걸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630석에서 311석을 확보해서 5석이 부족한 상황이 돼버렸죠. 이것을 이제 3인당과 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념이 다르죠. 지금까지는 그 중도 우파의 성향이었고 3인당은 중도 좌파의 성향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중도파는 긴축을 강하게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중도 좌파는 긴축보다는 어느 정도 성장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메르켈이 말 받아들인다면 결국에서는 유로존은 새로운 성장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특히 메르켈 총리 총선 때문에 독일 그 헌법재판소에서 OMT를 계율을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키면서 시장 방향성을 아주 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메르켈의 총선 성공과 3인당의 연정인 가능성은 시장에는 강력한 호재로 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3인당과 새 연정이 구성되게 된다면 정책이 조금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에도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마지막이죠. 세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월가가 한국의 인플레이션 및 펀더멘털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채권 및 외환 투자를 권하고 있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어제도 다뤄봤지만 호평이 한국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월가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권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지난번에는 이제 한국 시장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뭐냐면 한국의 원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채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의 모습을 보면 지금 국내장이 굉장히 강세장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어요. 어저께도 외국인이 또 매수를 했죠. 평상시보다 매수 금액이 적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매수 규모는 수천억 대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나온 것이 이제 워낙 강세에 대한 얘기인데 실제로 그 채권 투자뿐만 아니라 그 워낙 강세가 되면 자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주식으로도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연일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 원화가 상당한 강세로 갈 확률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로 인한 일단 주시장은 상당한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은 좀 시장에 그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돼서 아마도 양적 완화 축소라든가 이런 언급이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는 피난처로 대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현재 국내장의
며칠 동안 이 답보 상태의 모습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약 한 5일 정도가 지금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봐서 이제 추세가 꺾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그 기관들이 2050 정도를 상단선으로 보면서 이제 거기 박스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흐름 와가지고는 아마 그냥 뚫어버릴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월가에서 한국의 채권과 원화에 투자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주식시장으로도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 증시 강세 얘기해 주셨습니다. 2천 부근에서 지지부진한 지금 상황이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게 김동섭 이사님의 의견이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의 감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